이번 시간에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체포영장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냐면은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꼭 그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사하는데 내가 체포영장 가지고 발부받아서 집행할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무상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체포영장 요건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화면은 사건이 발생해서부터 송치까지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개략적으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물론 형사성법이 개정돼서 여기 약간 여기 의견서 같은 경우에 이제 불기소 부분 요런 불송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략적인 절차는 이제 이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체포영장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하려고 피의자를 소환하는데 책상 앞에, 수사관님들 책상 앞에 피의자를 앉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임의동행, 출석요구. 구분해 놓은 곳은 이것은 임의수사고 이것은 강제수사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강제를 끌고 오는 거다 해가지고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3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체포영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형사소송법 199조 1항에 보면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임의수사 규정이에요. 이것은 임의수사 규정. 이것은 이제 임의수사 규정. 그 밑에 거 강제처분. 지금 말씀드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강제로 하는 거니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법률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말하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면서 필요한 최소한데 너무 남용하지 말고 아주 꼭 필요할 때만 강제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물건을 뺏고, 이런 압수수색, 물건을 뺏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최소한도로만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임의수사, 이 부분은 강제수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조의 2에 보면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보면은 영장에 의한 체포, 그래가지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냐 우리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그 사건은 경범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극히 좀 드물죠. 극히 좀 드물어요. 그러한 사건일 경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는 이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겠죠.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는지 잘 모를 때,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은 우리가 수사하면서 이 죄명이 여기에 해당될 일은 거의 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 발생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 발생했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체포영장 신청하면은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기각되면은
그냥 그 기각된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거고, 영장이 발부됐어요. 체포영장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48시간 동안 데리고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거기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겠죠. 발부가 됐으면 집행을 하면은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 요건에 해당되면은 구속 요건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풀어줘야 되겠죠. 석방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또 불구속 수사가 되는 거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되면은 또 영장을 집행하는 거고, 기각이 되면 석방하는 거고, 발부가 되면 집행해서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 체포한 날로부터 열흘 동안, 그 다음에 기각하면은 석방해가지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해서 체포영장 발생부터, 신청 요건 발생부터 집행까지는 이러한 절차를 계략적으로 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에 그 표시 없이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좀 보기가 불편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형광펜을 칠해서 좀 그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피의자가 죄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한눈에 좀 잘 들어오게, 좀 더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법경찰관은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길게 늘여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단어, 어절별로 끊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죠. 피의자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사람. 형식적으로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사람. 범죄사건부에 누가 기재되는 거예요? 고소당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 피고소인, 피고발인. 이 사람들이 고소장, 고발장 이런 걸로 의해가지고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죠. 물론 이제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고소인, 피고발인 돼가지고 그 범죄사건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럼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장 고발장 접수하면은 바로 범죄사건부에 기재가 되고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사건은 어떻게 해야 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수사관님들이 스스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서 범죄사건부에 기재했을 때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은, 범죄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면은 피의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내사자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피내사자인 상태에서는 범죄인지서가 작성돼서 범죄사건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아니네 그러고 기각시키겠죠. 피내사자 상태, 범죄인지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죄인지서를 작성했으면 거기다가 범죄사건부에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돼요. 범죄사건부가 있더라도 범죄사건부에 사건번호가 써져 있지 않으면은 판사가 봤을 때는 이거 범죄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았네, 피의자가 안 돼 있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죄, 막연한 죄를 저 사람 무슨 죄 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그 죄가 특정돼야 되겠죠. 죄가 특정돼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죄를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범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물론 이제 행정사범 범죄 사실의 동기 외에는 기재하지는 않지만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서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성명은 몰라도 될 수 있어요. 성명은 몰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그 인적사항을 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확인된 상태에서 하죠. 인상 차기 가지고 이렇게 체포영장 신청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범죄사실 육하원칙으로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은 개략적으로 보면 행정사범 말하는 거예요. 행정사범. 일반 형법, 형사사건의 그 범죄사실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뭐 사람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면은 언제 누가 피의자가 그랬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왜 살해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육하원칙에서 기재가 되면 되겠죠. 행정사범은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 범죄 사실하고 연관된 행정사범은 주로 자기의 직업, 영업, 직업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거를 범죄 사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폭행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 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주진 않아요. 폭행하고 이거 뭐 자기 직업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니까 행정사범은 자기 직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벌조항, 금지조항, 의무조항, 명령조항,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 문구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처벌조항을 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에 대한 걸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하지 말라는데 했다. 그래가지고 처벌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고 그런데 하지 않았다. 또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로써 이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 내용이 긴 경우에는 우리가 논문 쓸 때 결론 내주듯이 한 줄 더 써주는 거예요. 요약해 주는 거죠. 요약. 이제 그런 취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범죄사실 작성 공식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진 범죄사실을 체포하려면은 이 사람의 범죄사실만 써줘서는 판사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왜 체포하려고 그래? 범죄사실만 덜렁 써주고 이 사람 범죄사실이 이러니까 체포하겠습니다. 그럼 판사가 보고서 그걸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믿어? 해가지고 영장을 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범죄사실 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그걸 저질렀다는 그 증거 자료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는 그걸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구의 진술, 어떠한 증거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오타가 났습니다.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이걸 체포영장 신청서에다 써주는 거예요. 피의자 인적사항 써주고 범죄사실 육하원칙에 써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저질렀을 만한 그러한 사유를 여기다 써주고 증거자료를 써주고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와. 이렇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조사를 하려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체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자 김아무개 씨 지난번에 원산지 단속 당한 사건 다음 주 수요일날 조사할 테니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 주 수요일날은 우리 집안에 경조사 혼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첩장을 뭐 보내온다든지 날짜 좀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또 진료 예약증을 이렇게 예약 일정표를 보내오면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굉장히 몇 달 전에 진료 예약이 엄청 어렵다. 몇 달 전에 간신히 예약했는데 지금 이거를 이 조사받는 것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된다. 그 사이에 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조사 날짜를 좀 변경해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날은 내가 사업 바이어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가서 강제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런 취지예요. 출석료 200조라는 건 출석 요구 규정이에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 나오세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응하지 아니할 우려라는 것은 뭐냐? 요건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었으니까는 그냥 수사관님이 김하묵 씨 다음 주에 나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나왔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체포영장 신청하면은 판사나 검사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왜 이 사람을 체포하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출석 요구 불응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기록에 편찬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가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출석 요구에 불응했구나. 그래서 체포하려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응하지 아니할 우려. 이것은 출석 요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해보나 마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어느 경우에 그러겠어요? 이미 도망가 버렸다든지 그 사건으로 이미 도망가 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배 중에 있어요. 그 사건이 더 커. 그것 때문에 지금 혼비백산에 있는데 그럼 이 사건으로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응하지 않을 우려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범죄가 중대하는 경우 범죄가 중대하면은 재판을 받으면은 실형 선고받아서 구속될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범죄가 그렇게 하면 실형 선고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당연히 도망가려고 하겠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이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리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법경찰리는 8급, 9급 말하는 거죠. 일반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법경찰관은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일반 경찰은 경위, 경감, 경정 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소방수사관님들은 경위 이상 직급, 그 경위 이상 직급 아래에 있는 분들은 사법경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법경찰리 명의로 신청을 하면은 사법경찰리 명의로 신청하면 기각되겠죠. 여기 형사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신청, 청구, 이 단계별 용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 그 용어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검사한테 신청하면 검사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해가지고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면은 사법경찰관은 그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거다. 관할은 뭐냐 여기서? 관할은 형사소송법 4조에 보면 토지관할 해가지고 범죄지, 피의자의 주거지가 아니라 주소지, 거소지가 합치면 살고 있는데 주거지가 되겠죠. 현재지, 여행 중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호텔, 그것도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거니까 현재지. 아니면은 구속되어 있는 장소, 구속은 열흘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포는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은 구속은 열흘 동안, 체포한 날로부터 열흘, 아니면은 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 영장이 있을 때는 구인한 날로부터 그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리건 날로부터 열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으니 그것도 이제 현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지가 되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걸려 있으면은 그게 관할이 있으니까 그 지방법원 판사한테 영장을 신청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체포영장이고 압색 검증영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법경찰관 검사한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여기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 해가지고 체포영장은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이렇게 말이 안 돼. 체포영장은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거고 압색영장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거예요. 요 관할자가 빠져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압색 검증하고는 영장하고는 여기 관할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빠져 있다. 그 차이점이 있다. 압수수색할 때는 그 압수수색할 물건이 범죄지, 피의자의 주거지, 현재지가 아닌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할이 아닌 곳에 압수수색 대상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압수수색 대상물이 있는 수사 관할은 아니지만은 그 압수수색 대상물이 있는 그 지방법원 판사한테도 발부받을 수 있다. 신청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피의자를 체포하는 거에 발부받아가지고 누가?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리의 역할은 수사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사법경찰리의 역할은 수사를 보조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사법경찰리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체포는 사법경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체포영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